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군이 대북 방송을 선제적으로 멈추고 10시간이 지난 뒤부터 밤낮 없이 접경 지역에 울려 퍼지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단 일주일 만에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의 대북 방송 중단 조치 10시간 만에 북한도 대남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확인된 지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지역에서는 야간 심야 이렇게 들리고 동부 지역에서는 오후에 이게 들린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에는 들린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합참은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 대남 방송이 들렸지만 자정 이후엔 들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어제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는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빨리 호응해온 겁니다. 북한은 작년 5월 남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오물풍선을 내려보냈고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도 한 달여 뒤 대남 방송으로 맞서며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쇠를 긁는 듯한 소리, 귀신이나 들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 퍼졌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남북 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발빠른 보도와 함께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청신호의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6.15 남북 정상회담 25주년 축사에서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흔들린다면서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되돌리는 데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멈추자 가장 반가워하는 건 역시 접경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난 1년 불면에 시달린 주민들과 잠에 섞여 경기까지 일으켰던 아이들 모두 오랜만에 편안한 밤을 보냈다는데요. 여전히 대북 전단 살포를 시도하는 단체를 비롯해 변수들은 남아있지만 접경지 주민들은 되찾은 평온한 일상이 깨지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작년 9월 북한과 맞닿은 강화도 최북단 송해면. 황금색 논밭 위로 쇠를 긁는 듯한 기괴한 소음이 울려 퍼집니다. 작년 7월부터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80데시벨, 지하철이 바로 옆에서 지나가는 수준의 소음이 주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찾은 강화도. 저기 바다 건너 보이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지난 1년간 이곳 강화도 주민들을 괴롭혔던 북한의 소음 방송은 모두 멈췄고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한적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주민들의 고막을 때리던 귀신 소리, 우는 소리, 동물 소리 등 별의별 소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막 80데시벨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 스트레스 받았죠. 오늘부로 정말 무슨 평화가 온 것 같은. 2만 2천여 강화도 주민들은 대남 소음 방송 탓에 수면 장애에 시달렸고 어린 아이들이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보다 못한 강화군청이 접경 지역과 가장 가까운 주택 35곳에 방음창을 설치해봤지만 소음이 워낙 커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남북 평화 분위기가 정착돼 어렵게 되찾은 일상이 이어지길 염원했습니다. 자다가 깨면 그 소음 때문에 못 자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잤고요. 자극을 서로 간에 줄여가면서 남북 간의 그 통일을 바라봐야지. 다만 군 당국은 북한이 대남 방송을 완전히 중단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역시 변수입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모레
임진각에서 예정된 대북 전단 살포 행사에 제한 조치를 통보했지만 해당 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려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북한 측이 일단 수령은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내팽개쳤던 한국 정부의 역할이 새삼 필요해지면서 한미 간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 북한 전문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하려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의 북한 외교관들에게 전달을 시도했지만 여러 차례 수령을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통에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esident remains receptive to correspondence with Kim Jong-un, and he'd like to see the progress that was made at that summit in Singapore. 김정은과의 관계를 자랑하며 곧 연락할 거라던 트럼프의 말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He's a big nuclear nation, and he's a very smart guy. I got to know him very well. 다만 북한이 일단 거절했고 반대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에겐 김정은이 축전을 보낸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북러 관계가 돈독한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섣불리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오히려 새로 출범한 한국의 정부가 역할을 할 여지가 더 많아졌다고 지적합니다. It seems like at least at the working level, many U.S. officials think that it would be prudent to consult the South Koreans before any meeting with the U.S. So that's probably the recommendation that Trump is getting. 푸틴이 북미 대화의 중재자로 등장할 수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 단계로 갈 경우 북러 관계가 느슨해져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홀로 대화를 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한미 협력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일주일 전 1차에 이어 오늘 경찰의 2차 조사에도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원을 대동한 채 유유히 자택 지하 상가를 거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는 19일까지는 나와서 조사받으라며 경찰이 3차 통보를 했는데요. 조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복도를 거닙니다. 12.3 내란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상가에서 경호원을 대동한 채 이동하는 모습만 포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1차 출석 요구와 오늘 2차 출석 요구까지 모두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는 19일까지 출석하라고 3차로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3명의 군사령관이 사용한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경찰 측에 출석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당한 공무 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도 없다.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런 사실을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요구도 거부한다면 긴급 체포나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대통령실이 추천을 의뢰한 지 하루 만에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이 곧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까지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다음 달부터는 특검의 진상규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내란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이재명 정부는 9일 국회가 법안을 넘기자 바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3개의 특검법을 공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시 다음 날 국회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의뢰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바로 하루 만에 특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말 그대로 속도전입니다. 20여 명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왔고 그 가운데 각 특검법별로 한 분씩 추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인데다 당 자체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추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의 특검 후보자 명단은 대체로 반윤석열 또는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채워졌습니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호남 출신 검찰 특수통으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전 정권 감사를 견제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 채널A 사건 감찰 등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거세게 충돌했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올랐습니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했던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문재인 정부 검찰 요직을 지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직으로 자천됐던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을 추천했습니다. 사적인 어떤 그런 에피소드보다는 수사 대상에 증권 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증권금융범죄중점검찰청이 서울 남부지검장을 역임하신 경력을 보다 더 중시했다고. 최상병 특검은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지냈던 이윤재 명지대 로스쿨 교수와 합참 법무실장 출신인 이명현 변호사 2명이 후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까지 후보자 가운데 3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이후 각 특검법에 적시된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부터는 3개 특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는 사상 초유의 사정 정국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자, 이제 국회에서 올라온 후보자들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특검으로 임명할지가 관심인데요. 대통령실 연결하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대통령실이 특검 후보자에 대한 논의를 이미 시작을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저녁 무렵부터 특검 후보자들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임명 시한이 주말을 지나서 오는 16일 밤 자정까지니까 나흘 정도 시간이 있는 건데요. 대통령실이 이 시간을 다 채우기보다는 앞당겨서 특검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가능한 빠르게 정리해서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곧바로 판단을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검 후보가 총 6명이나 되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걸로 예상됩니다. 자, 각 후보들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자, 그런데 왜 수사와 인연은 결국 별개지만요. 비슷한 학교 출신의 법조인들끼리 소위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후보자들한텐 그런 게 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평가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인연보다 악연에 가까운 후보자들이 많다는 건데요. 내란 특검의 한동수 후보자가 대표적입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감찰부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이른바 채널A 사건이 불거졌는데 이때 한 전 감찰부장이 윤석열 당시 총장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압수수색하겠다고 말하자 윤 전 총장이 쇼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격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추천된 심재철 전 검사장도 윤 전 대통령 사단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인물입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재직 당시에 조국 전 대표의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조은석 후보자도 윤석열 정부 감사위원 시절 지금은 민주당 의원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부당하다며 각을 세워왔습니다. 특검 후보자들을 보면 그동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이름이 나왔던 인물들이 많은데요. 대통령실도 각 후보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최종 결정 과정도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검찰이 주도한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만입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4년 동안 저와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별장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였던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길이었습니다. 법무부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출국 시도는 가로막혔습니다. 어디 가시려고 하셨습니까? 몰래 출국하셨습니까? 김 전 차관에게 수사 정보가 샌 건 아닌지 의문이 커졌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 칼날은 반대로 향했습니다. 출국 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 의원은 안양지청에 수차례 연락했고 수사는 중단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러자 검찰 수사는 외압을 가했다며 이 의원으로도 향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였습니다. 1심과 2심은 수사팀 스스로 수사 중단을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했고 대법원도 오늘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적으로 막았다고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지난 5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출국하면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국민적 의혹 해소가 불가능했다며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반면 김학의 전 차관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수사 만에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며 그를 구속 기소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4개월간 수감됐던 김 전 차관은 최근 1억 3천여만 원의 형사보상금도 챙겼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별장 성접대 진실은 규명되지 못한 채 10년 넘게 끈 수사와 재판이 일단락된 겁니다.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 검찰의 폐해를 총망라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특검 출범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긍정평가가 53%로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기관 4곳이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찬성 응답이 많았는데 40대와 50대가 각각 81%와 72% 순으로 가장 높았고 70대에서 48%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특검법 찬성이 58%, 반대가 32%로 찬성이 더 높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5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19%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첫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5%포인트 높았고 부정평가는 10%포인트 낮았습니다. 특히 중도층 응답자 59%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65%, 잘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기대가 24%로 나타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첫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잘할 거라는 답변이 11%포인트 더 높게 나왔습니다. 새 정부 인선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57%, 부정평가가 23%였습니다. 새 정부의 과제로는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꼽은 응답이 69%에 달했습니다. 국민 통합과 정치 갈등 해소가 30%,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이 29%,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이 26%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 23%,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3% 순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도 23%는 계엄 이후 최저치입니다.
민주당과는 22%포인트 차이였는데 대선 직전 마지막 조사 때보다 그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한강 홍수 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또 일정을 마친 뒤 예정에 없던 12구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으면서 국민 안전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취임 2주차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한강 홍수 통제소를 찾았습니다. 제주에서 장마가 시작된 날 민방위복 차림으로 국민 안전을 직접 챙기는 현장 행보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잘 하는지 불시 점검이라도 하고 그러시나요? 막힌 데가 거의 태반인데 지금 관리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 현장을 잘 아는 듯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는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행정 경험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자체장 출신답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사 방안도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책임과 권한이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자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를 충분히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인사 개편안을 고안해달라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오송 지하차도 뭐 이런 것도 보면 조금 신경 썼으면 다 피할 수 있었다.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다 말고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입니다. 네, 내려가는 분과 올라오는 분이 뒤엉키면서 이쪽도 뒤엉키고. 이 대통령은 참사가 벌어졌던 골목, 기업과 안전의 길을 둘러본 뒤 흰 국화꽃다발을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수락 연설 때부터 국민이 맡긴 5가지 사명 중 하나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첫 공개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투명한 주식시장을 강조한 데 이어 이튿날 국민 안전에 방점을 둔 행보까지 연일 새 정부는 전 정부와 다르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며 집권 초 정책 동력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덤 같다고 표현했던 대통령실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그냥 사진과 글만 삭제한 게 아니라 소스 코드까지 삭제해 아예 기본 틀부터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력도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 때 채용한 별정직 공무원 60여 명은 출근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텅 빈 화면에 새로운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는 안내만 나옵니다. 대통령실 공식 SNS에는 이미 지난 4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이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 올린 게시물이 마지막입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의 기본 디자인과 틀을 유지한 채 사진이나 내용물만 바꿔 손쉽게 재단장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윤석열 정부가 홈페이지의 기본 틀을 만드는 소스 코드까지 모조리 삭제한 겁니다. SNS 계정은 주인인 대통령실이 접속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정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해 내용을 수정하지도 못하고 계정 자체를 없앨 수조차 없다며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일주일이 지나도록 기본 홈페이지는 물론 홍보의 필수 요소가 된 SNS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정 홍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쓰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전날 주요 일정과 정책 메시지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일할 사람을 채우는 것도 전 정부 때 채용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 정부가 민간에서 고용한 별정직 공무원 80여 명이 사직서를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들이 업무는 하지 않고 월급은 다 받아가고 있다며 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새 직원을 채용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 반국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내란 증거를 인멸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한 명백한 범죄라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결혼식을 겨냥해 SNS에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기존 협박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공중협박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차우형 기자입니다. 지난 9일 SNS인 스레드에 한 남성이 올린 글과 사진입니다. 글의 주제는 일거의 척결. 신랑인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 이름과 신부 이름, 결혼식 날짜를 적고 그 아래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라고 적었습니다. 결혼식장 위치를 표시한 듯한 위성사진 지도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을 겨냥한 테러 협박으로 판단한 경찰은 곧바로 SNS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글 게시자의 IP 주소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50대 남성 작성자를 특정한 경찰은 신고 이틀 만인 어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글을 쓴 건 인정하면서도 테러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경찰은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했지만 피의자에게 형법상 공중협박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협박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공중협박죄는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온라인 살인 예고 글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고요. 그런데 이걸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로 지난 4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촉구에 나선 시민들을 향해 낫으로 베어버리겠다는 글을 쓴 남성이 공중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5일까지 이렇게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18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건진법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지도부의 해외 도박 의혹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이 도박 의혹을 3년 전 경찰이 이미 들여다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수사는 이후 전혀 진척이 없었는데요. 오히려 당시 수사 첩보가 통일교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까지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022년 6월 통일교 교인으로 교단 지도부에 대해 비판적인 활동을 해온 최모 씨에게 경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원도 춘천경찰서 매사기 주임입니다. 저희가 그 통일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얘기 저희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것도 있고. 통일교 관련 자료를 찾고 있다던 경찰은 대뜸 지도부의 원정 도박 얘기를 꺼냅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확보하고 있는 자료는 12년도 이제 그 지휘부들께서 여기 카지노 다녀오시고 한 자료는 저희가 사실 갖고 있어요. 5달 뒤 일본 언론에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도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 총재 등 통일교 지도부가 64억 엔, 우리 돈 600억 원을 도박에 썼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다른 관계자에게 경찰 수사를 언급하는 녹취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엔 윤 전 본부장이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된 외환관리법으로 압수수색이 올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이 알려줬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다른 녹취도 입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당시 당선인과 독대를 했다고 했고 검찰은 이후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등 고가의 선물을 보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건진법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독대와 선물이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통일교의 원정 도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춘천경찰서 소속으로 원정 도박 의혹을 꺼냈던 경찰관에게 이후 수사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물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당시 상관인 정보과장도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정도만 확인한 것으로 보고하거나 수사로 진행된 사건은 아니라고 밝혔고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도박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임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은 위법했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왜 계엄을 했는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은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시간을 끌었던 거라며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는데요. 오늘날의 정치인 한동훈은 윤 전 대통령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윤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거라며 나를 세운 겁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은 잘못이라고 했지만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대선 패배를 비상계엄 탓으로 돌리며 비상계엄은 위법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것이 최대의 이번 대선의 패착이었다. 원내대표 자격으로 여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야 보다 명확하게 위법성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선 당을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분열한 탓에 정권까지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당이 쪼개졌던 기억 때문에 탄핵을 막아섰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없다면 정치인 한동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사람이 비슷한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조금 더 소통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타협하는 그런 자세를 배운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권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지는 새 원내 지도부 선거는 이번에도 친윤계와 친한계의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탄핵 반대에 앞장서온 TK 3선 송원석 의원과 한동훈 캠프에 속했던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송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을 바꾸는데 부정적인 입장이고 지난 6개월여간의 우리 국회의원들과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이 한 그런 활동들, 그 노력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보수 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쇄신과 변화의 시작입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또다시 계파 갈등을 드러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전에 당 혁신 방향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임기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고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1년이 10년 같았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뤄낸 영광의 대장정이었다는 소회를 남겼는데요. 내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선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경쟁합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의원 전원에게 국회 비상소집령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을 즉시 법에 따라서 해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이끈 박찬대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게 된 박 원내대표는 10년 같은 1년이었다고 후회를 밝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당연히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정권 교체를 이룬 것입니다. 406일의 임기 동안 집에 돌아간 날은 37일에 불과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치열하게 싸운 영광의 대장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임기 초반 어떤 역할을 맡을지가 관심인데 박 원내대표는 당대표 도전 여부에 대해 아직 고민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내일 치러지는 새 원내사령탑 선거엔 4선의 서울 중랑구 서영교 의원, 3선의 서울 동작구 김병기 의원 두 후보가 나섰습니다. 모두 친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두 후보는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그 주춧돌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당정 관계를 만들어 국정 과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정권 초반 대야 협상을 맡게 될 텐데 서 의원은 야당과의 협력과 경청을 강조했고 김 의원은 협상할 것과 협상 안 되는 것을 명확히 분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원내대표는 이제껏 국회의원들의 표로만 뽑아왔지만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처음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합니다. 당심이 국회의원 34표만큼 반영되는 셈인데 만약 의원 표심이 비슷하게 갈릴 경우 당심이 원내대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옥중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일각에선 사면 복권론도 제기되는데요. 다만 여당 내에선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논의될 사안이란 입장과 함께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조 전 대표 일가가 받은 형벌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뉴스원과 옥중 서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새 정부 제1과제로 국내외적 경제위기 극복을 꼽았습니다. 혁신당이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만큼 새 정부에서 사면될지 여부도 관심사인데 조 전 대표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자신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겸허히 성찰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독서, 운동, 성찰을 통해 몸과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대선뿐 아니라 검찰개혁 등 새 정부의 정책을 두고도 혁신당의 지원과 공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혁신당도 대통령의 결단이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결단을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검찰로 인해서 피해본 분들에 대한 회복, 이것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론을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께서 전달하셨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민주당 내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조국 전 대표나 그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나 그 아들 딸들이 받았던 형벌을 보면은 좀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초기에 지금 그런 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은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힘에선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다. 사면 복권을 대가로 대선 과정에서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도록 뒷거래한 것 아니냐며 날을 세운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사면 복권은 8월 광복절 특사로 예상되는데 당장 조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한 20대 청년이 군대에서 왼손이 마비됐습니다. 훈련 중 통증이 생겨 매일 보고를 했지만 마비 증상이 올 때까지 병원에 갈 수 없었고 나중에 찾아간 병원에선 너무 늦게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공으로 준비하던 물리치료사라는 꿈도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제보는 MBC 송서영 기자입니다. 손가락을 펴려고 하자 손 전체가 계속해서 떨립니다. 오른손과 달리 왼손은 오므려진 채로 굳어 끝까지 펼 수가 없습니다. 22살 정모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군대에서 모의 전쟁 훈련을 끝마칠 무렵 갑자기 손이 저릿하며 겨드랑이까지 타고 올라오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30kg 군장에 10kg에 이르는 기관총을 들고 2주 동안의 산행이 이어지는 훈련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바늘로 찌르고 마취도 안 하고 칼로 째는 듯한 기분이고 잠에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극심했고. 정 씨는 소대장에게 매일 통증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의무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9일 만에 마비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서야 다른 간부가 왜 이제서야 말하냐며 진료를 허용했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저는 계속 보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웃음만 짓고. 그나마 부대 근처 병원에서 손목보호대와 스테로이드 약 처방, 물리치료만 받고 돌아왔습니다. 마비는 계속되고 진통제까지 바닥났지만 12월 3일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전 부대원 외출이 통제됐습니다. 아파 죽겠는데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근데도 안 된다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참고. 계엄 다음 날 부대 의무대에서 MRI를 찍어봐야 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고 국군 고양병원을 거쳐 12월 6일에야 서울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명은 신경통성 근위축증, 통증 발생 16일 만이었는데 병원에선 너무 늦게 왔다고 했습니다. 신경통이 있는 상태에서 왔으면은 빨리 검사를 해보고 빨리 와서 빠른 조치를 했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거다. 정 씨는 지난 2월에 제대했지만 학창 시절부터 준비해온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해당 부대는 정 씨가 훈련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투입한 것이라며 부대 관리 지침에 어긋난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통증을 호소한 이후에 군과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했습니다. 정 씨는 직속 상관인 소대장과 중대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했고 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오늘 낮 점심 식사가 한창이던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냉면집에 갑자기 승용차가 돌진해 4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80대 여성이었는데 급발진 주장을 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도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돌아가더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해 옵니다. 속도를 늦추지 않고 주차된 차량과 건물을 덮치는 승용차와 시민들이 놀라 급히 피하는 모습이 식당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차가 튀어나오면서 여기 있는 차를 타고 넘어갔죠. 할머니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보니까 차 안에는 에어백 터진 상황이었고. 사고가 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냉면 전문점.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이름이 알려진 곳인데다 낮 1시를 조금 넘겨 점심 식사가 한창인 시간이라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밖에 나가봤더니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도 사고가 크게 난 줄 알고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사고 충격으로 주차 안내소벽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유리창도 크게 깨졌습니다. 식당 앞에 있던 30대 여성이 중상을 입는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80대 여성이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80대 여성 운전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서울 강남에 소위 오마카세로 유명한 일식집 셰프가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도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공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7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입니다. 넘어질 듯 휘청거리는 여성을 직원이 부축하고 곧이어 같이 있던 남성이 끌고 나갑니다. 거리에 주저앉은 여성을 지켜보던 남성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더니 다시 여성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여성은 이날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방에 어떻게 갔는지도 기억이 전혀 없고 느낌이 이상해서 보니까 나 너 처음 면접 본 날부터 너한테 반했다고. 남성은 이른바 오마카세로 불리는 서울 강남 유명 일식당의 요리사, 이른바 셰프였고 여성은 그 식당의 종업원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고작 일주일 된 날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성폭력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화장실 청소하고 있으면 뭔가가 쓱 들어와요. 또 문을 잠궈요. 또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 결국 지난달 24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호텔의 CCTV를 확보했으며 이 씨에게 준강간 혐의로 소환을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 씨가 음식점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MBC가 확보한 전직 직원들의 녹취엔 욕설은 물론 무언가 때리는 듯한 소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내가 지금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 이거 맞아 이거? 집중 안 해? 아니다. 집중해! 아들이 이러하는 게 두드러 패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할 테니까 전화번호 적어두라고 여기다가. 네. 알았어? 한두 가지 실수 나올 때마다 이제 죽여버린다는 식으로 신고를 해봐라. 자기는 이제 변호사 4명 있다 하시면서 이 업계에서 일 못하게 해주겠다. 이 씨는 해당 의혹을 묻는 MBC의 질의에 성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폭언과 폭행 등 추가 의혹에 대한 질문엔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미국 LA에서 강압적인 이민자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시위 참가자를 표적 단속하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분노한 시위대가 통행금지 구역을 피해 시위를 벌이면서 한인타운에서 한밤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성조기와 멕시코 국기를 들고 시민 수백 명이 도로를 행진합니다. 시위가 격렬했던 지난 주말과 비교하면 시위대는 물론 경계를 서는 군 병력도 부쩍 줄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부 병력은 소총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시위대를 도발이라도 하는 듯 영상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도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하얀색 승용차를 SUV와 픽업 트럭이 양쪽에서 막아섭니다. SUV에서 내린 남성은 운전자를 향해 총을 겨눕니다. 승용차엔 한두 살 배기 자녀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 영상을 직접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요원을 폭행한 폭도를 표적 체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잉 체포와 단속 논란도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를 하루 3,000명씩 체포하라고 지시한 뒤 마구잡이식 체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This is an illegal authoritative regime. He's testing, and this is going to continue happening in other major cities. 밤이 되자 화난 LA 시민들은 야간 통행 금지 구역을 피해 한인타운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차량들은 요란하게 경적을 울려대고 팻말을 든 시민들도 어딘가로 향해 갑니다. 오 마이 갓! 시민들의 기습 시위에 경찰은 급하게 저지선을 구축한 채 해산 명령을 내립니다. 뉴욕과 시애틀, 텍사스 등 다른 지역 시위도 점점 규모가 커지고 과격해지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생일인 이번 주말에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정돼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또 심상치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 인근 지역에서 오름세가 커진 데다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기대감도 겹친 건데요. 정부와 지자체, 한국은행까지 잇따라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의 3,8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올해 초 매매 가격인 16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이 더 오른 겁니다. 지금은 이게 17억, 19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건 하룻밤 사이에 5천씩 올려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일부 집주인들은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다 빠지고 나서 매물이 몇 개 안 남아 있었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게 이제 지난주까지 다 빠졌어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6% 올랐습니다. 9달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특히 오름세가 눈에 띄는 곳은 강동과 성동, 마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에 인접한 곳들에서 뒤따라 집값이 오른 겁니다. 이 같은 풍선 효과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상당한 긴장 상태라며 추가 조치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토호제로 지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 가계대출도 불어났습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가계대출은 직전 달보다 5조 2천억 원 늘어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잇따라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크게 내리기 어려운 이유로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를 지목했습니다. 기준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 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도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열어 서울 부동산 상황이 엄중하다며 시장 안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11년 전 가수가 되겠다며 한국에 왔다가 성매매에 내몰린 필리핀 여성들이 있습니다. 유엔은 이들이 성매매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라고 결론 내고 한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는데요.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가 싶었는데 낯선 땅에서 기막힌 일은 또 벌어졌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윤상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필리핀 여성 3명이 가수가 되고 싶어 예술 흥행 비자를 받아 한국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로 내몰리면서 코리안 드림은 깨졌습니다. 경찰의 단속에 걸린 여성들은 불법 성매매로 수사받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We don't know where to go or we don't know where we're gonna ask help because we're new in Korea. 여성들은 국제기구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유엔은 한국 정부가 손해배상하라며 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클럽 업주가 여권을 압수하고 위협하는 강압적 상황을 고려해 수사하지 않고 여성들을 범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한 차례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던 여성들은 유엔의 권고를 근거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제기구 권고는 재심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재심 시작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법원이 재심 규정이 헌법 6조의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겁니다. 이럴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바뀌자 돌연 선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헌재 결정을 보지도 않고 재심 개시 여부를 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제 정지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종국 판결을 내리냐 했더니 그것까지 다 종합해가지고 판단을 내리겠다. MBC가 위법한 절차 아니냐고 물었더니 사흘 뒤 재판부는 아무 설명 없이 선고를 연기하며 다음 일정은 잡지 않는 추후 지정을 했습니다. It's been 10 years we've been fighting for it, and then still the government here feel like they don't hear about our side. 한국에서 이방인에게 정의는 없다는 필리핀 여성들의 싸움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AI 분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 각국이 정부 주도로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정부부터 2조 원 규모의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 중인데 정작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뭔지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상장과 상패. 서울대 윤성로 교수 연구실입니다. 한국 대표 인공지능 석학으로 꼽히지만 윤 교수도 고성능 반도체 GPU를 구하는 게 늘 고민입니다. 이게 GPU가 비싸서 많이 못 사고요. 많이 산다 치더라도 놀 데가 없고요. 어떻게 놀 데를 마련한다고 치더라도 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2달 사이 개개인에 딱 맞는 AI 비서 등 연구 논문을 4개나 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우수 연구자로 선정돼 26,000시간 동안 GPU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빌려 쓰는 비용 수억 원에 시간까지 아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GPU를 쓰는 거는 뭐 전 세계 연구자 누구나의 드림이죠. 거의 요즘 세일즈. 맞습니다. 이렇게 GPU가 아쉬운 상황에 정부가 GPU 15,000개 연산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로 AI 개발을 지원하고 AI 생태계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AI 컴퓨팅 센터에 함께 투자하고 운영할 사업자를 찾는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다시 신청을 받겠다고 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왜일까? 업계에선 기업이 투자를 더 많이 하는데 지분은 정부가 더 많이 갖는 구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경영 자율성이 보장되겠냐는 겁니다. 국산 반도체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수익도 내라고 요구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기업에 투자금을 떠넘길까 봐 우려합니다. 지금 구조만 봐도 이윤 창출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인데 국가는 갖고 있는 지분을 SPC에 인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반면 정부는 국책 사업에서 정부 지분을 높이고 매수 청구권을 두는 건 일반적인 안전장치라 설명합니다. 또 추경 예산으로 GPU 만장을 들여와 사업자가 먼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큰 인센티브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맞서다간 AI 기술을 개발할 시간만 줄어든다며 전향적인 협상에 나서라 조언합니다. 이 시간이 점점 늦춰질수록 격차는 커질 거고 또 이걸 좁히기 위한 액수는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주도 성장을 예고한 새 정부.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지금이 바로 벌어진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런던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현지 시간 12일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이륙 직후 근처 호스텔 건물로 추락했습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으로 승무원 12명을 포함해 최소 242명이 탑승했고 최소 11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탑승객 명단에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하지만 과거사와 영토에 대한 일본의 왜곡은 여전히 한일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과 회피 대신 가해 사실을 직시하고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말하는 일본 학생들도 있는데요.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이들을 만났습니다. 도쿄 우치야마 서점의 한국 관련 코너. 대학생이 추천하는 심층 서울 가이드라는 책이 눈에 띕니다. 하이브 본사에서 아이돌이 바라볼지 모르는 용산 주변 지역은 일본 식민지배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광화문과 용산, 동대문 등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에 얽힌 식민지배 역사를 상세히 소개합니다. 저자는 히토스바시 대학 학생들. エンタメ、そういう情報を入り口にその歴史の問題っていうものを自分たちの問題として考えられるような本が作れればいいなと思って。 유학 중인 한국인 이상진 씨도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상당히 공통된 역사 인식을 형성해 왔고 동료 그다음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함께 쓴 책은 어느덧 세 권째입니다. 첫 번째 책은 일본에서 12,000부가 팔리는 등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건 슬픔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는데 일본이 저지른 가해의 역사를 피하지 않고 다뤘습니다. 피해자인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젠더와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韓国の大統領が自分たちの国を好きか嫌いかで判断しているかのような、植民地主義的な宗主国的な意識がすごくあったと思います。그意識を克服していくっていう。 한일 두 나라의 교류는 확대됐지만 역사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변화의 열쇠는 미래 세대의 손에 달렸습니다. 学生がそれを主体的に活動をして本を作っていくってところからも非常にエネルギーの凄さっていうのに感銘を受けました。 앞으로 연구자의 길을 걸으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알리고 싶다는 이들. 두 나라의 역사는 지나간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その連続性の中でやはり自分たちは生きている、その上に立って生きているので、やはり自分たちにもそれを忘れない責任であったりとか、記憶する責任であったりとか、後世に伝える責任であったりとか。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때 최고의 왼손 투수로 주목받던 NC 구창모 선수가 상무 전역을 앞두고 마지막 실전을 치렀는데요. 잦은 부상에 대해 복잡한 심경도 토로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상무 제대를 닷새 앞둔 구창모. 동료들의 훈련을 거들며 긴장을 풀다가 8회 드디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두 달여 만의 실전에서 최고 구속 145km를 찍었고 슬라이더와 포크볼 등 변화구도 준수했습니다. 안타 하나를 내줬지만 삼진 2개를 잡고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오늘 좀 그래도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나가서 잘해야 되는데 2020년 전반기를 지배하며 최고 왼손 투수로 꼽혔던 구창모. 7년간 최대 132억 원의 대형 계약을 맺었지만 반복된 부상으로 규정 이닝 한 번 채우지 못했습니다. 상무에서도 2시즌 동안 5경기 출전이 전부였고 올해는 타구에 어깨를 맞는 불운까지 겹쳤습니다. 전역 직후 합류를 기대한 NC 이호준 감독이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낼 정도였습니다. 타구 속도가 160 몇 킬로라고 들었고 왼쪽 어깨를 맞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있었고 이렇게 공백이 길어질 줄은 또 몰랐고 이렇게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기대보다 아쉬움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모두가 바라는 건강한 구창모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는 더 강해졌습니다.
항상 좋지 않은 모습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냥 잘하는 모습,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이제 월드컵 본선 체제를 선언했죠. 올해 A매치에서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 대표팀의 경쟁력을 강화할지, 조 추첨에 유리한 피파 랭킹을 위해 정예 멤버로 결과를 내는 데 집중할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배준호와 오현규, 이한범 등 어린 선수들의 가능성을 확인한 쿠웨이트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월드컵 본선까지 남은 1년 동안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피파 랭킹과 조추첨이라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출전국이 48개 팀으로 늘어난 이번 조추첨에선 피파 랭킹에 따라 12개 팀씩 4개 포트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피파 랭킹은 현재 23위로 개최국 미국, 멕시코, 캐나다를 제외하면 2번과 3번 포트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K리그 위주로 나서는 동아시안컵, 9월 미국 원정평가전, 10월 가능성이 높은 브라질과의 A매치 등에서 랭킹 포인트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3번 포트로 떨어질 경우 본선 조추첨에서 강팀들과 한 조에 묶일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이 때문에 팀 전체의 경쟁력을 위해 어린 선수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며 테스트할지, 피파 랭킹을 위해 유럽파 등 정예 멤버를 앞세워 성적을 내는 데 집중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평가전의 경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서포트해줄 수 있는 강력한 젊은 선수들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홍명보 감독은 이번 주 미국으로 출국해 클럽 월드컵을 직관한 뒤 동아시안컵 준비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구단 운영 과정에서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겨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프로축구 광주FC가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프로축구 구단 중 처음으로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겨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광주FC.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상벌위원회는 광주에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41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인 광주가 스스로 마련한 재무 개선안을 지키지 못하거나 3년 안에 적자를 모두 갚지 못하면 선수 영입 1년 금지의 징계가 추가로 내려집니다. 자유형 100m에서 황선우를 꺾었던 19살 김영범 선수가 처음 출전한 자유형 200m에서도 김우민과 접전을 펼쳤습니다. 개영 800m 종목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조진석 기자가 전합니다. 자유형 200m 결승에서 4번과 5번 레인에 나란히 선 김우민과 김영범. 초반엔 김영범이 치고 나갔지만 김우민이 추격하며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마지막 25m 구간에서 역전에 성공한 김우민이 1위. 0.28초 차이로 2위를 차지했지만 김영범은 주종목이 아닌데다 공식 대회 처음 출전한 자유형 200m에서 김우민과 접전을 펼치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우민이 형이 자꾸 몸 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길 수 있는 날이 있으면 오늘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약한 척했던 것 같아요. 지난 3월 자유형 100m에서 황선우를 꺾은 데 이어 200m에서도 경쟁력을 확인한 김영범의 등장으로 대형 800m 종목의 마지막 퍼즐도 맞춰지고 있습니다. 고정 멤버인 황선우, 김우민, 이호준 외에 늘 고민이었던 마지막 한 자리에 김영범이 가세할 전망인 가운데 파리올림픽 6위에 그치며 다소 가라앉았던 대표팀 분위기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정말 좀 든든한 지원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을 맞춰가는 그런 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이번 대회에서 마지막 실전 점검에 나선 대표팀은 선수촌에서 막바지 담금질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괴력의 근육맨으로 불리는 선수죠. KT의 안현민 선수가 연타석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특유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했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올 들어 가장 더운 하루였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33.1도, 동두천 상패동은 35.5도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요. 시민들은 시원한 폭포 앞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사진을 찍으면서 더위를 식히곤 했습니다. 제주는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낮 동안 남부 내륙과 충남해, 밤엔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는 보시는 것처럼 강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 250mm 이상, 남해안에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남부 내륙에도 10에서 최고 8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흐려지면서 서울의 낮 기온 30도 안팎을 보일 텐데요. 다만 본격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체감온도는 오히려 더 높아지겠고요. 당분간 날이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는 밤부터 바람이 차츰 강해지겠습니다.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